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2008년 모의논술에 대한 문제 해제를 간략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나쁘냐 관계로 지금 이 동영상은 제 아이패드 미니 하나로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명도 따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무슨 이 자막을 띄워달라, 그죠? 이런 거 요청하시면 곤란하고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되어 있어서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도 하지만 지금 오히려 여러분이 제가 굳이 서면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 동영상 해제를 좀 필요로 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 차라리 들으면 더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나마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점으로 포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논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죠. 자, 먼저 이 문제는 2008년도 모의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고려대학교를 지금 현재 이 강의는 2013년도 지금 이제 4월이죠. 2013년 4월에 지금 찍고 있는 강의인데, 그러니까 나는 고려대학교를 꼭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전략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각 대학별로 문제 유형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고려대학교 유형은요. 그죠? 오히려 이제 요약 문제를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오히려 일단 기본적인 어떤 제시문간의 어떤 분석과 논증 문제를 전자분량으로 하나를 크게 내고요. 나머지 하나를 최근 작년부터 유형이겠죠. 그러니까 수리 문제를 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문 논술을 준비하는 인문학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리를 잘하는 인문학생들에게는 문과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 논술의 취지에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고려대학교가 사실 이제 잘못된 논술의 어떤 유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있죠. 모는 사실 그걸 성토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걸 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08년도 모이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려대의 문제 포맷이 사실 한 4, 5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일정한 유형을 갖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 때 바로 이게 이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건 사실 이제 3번 표분석은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상 삭제를 하고 1번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표문제까지 있었죠. 당시 이런 포맷입니다. 1번 문제는 굉장히 장문의 긴 제시문 가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제시문 가를 400자로 요약하는 문제 유형이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논술의 모든 기초, 답안의 가장 큰 기초는 사실은 여러분 요약인데요. 근데 이 요약 능력에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긴 제시문의 내용을 400자로 줄이라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이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마침 또 2008년도에 지금 이 문제, 풍요론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죠. 요 제시문 자체가 굉장히 독해가 쉽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400자로 줄여가지고 요약 답안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유형이 이 문제 같은 게 이제 이 당시 이제 시가 있었죠. 그래서 시를 분석하는 건데 단순히 시를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역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주어졌던 가나 새롭게 제시된 이 나에 대한 제시문을 통해서 이 다라는 시를 분석해봐라 이런 취지의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3번 문제가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어떤 이제 통계적인 이제 현상, 그래서 어떤 표분성 문제를 제시하는 추세가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제 고대 유형을 바뀌었는데 이것을 왜 또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을 수 있죠. 여러분 중에 나는 무조건 고대만 가야겠다라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여러 학교의 문제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논술 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형들이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요. 지금 이 유형이 또 다른 학교에서 토입되고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분석은 대체적으로 없어지는 분위기였다가 최근에 이제 경희대나 또 다른 학교들에서도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표분석은 항상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요약은 모든 논술 답안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논술을 지금 훈련하는 논술 내공의 실력이죠. 내공을 늘리기 위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연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1번 자체가 400자 내외 요약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제시문 가는요 단락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일종의 머리를 쓰는 거죠. 400자로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4개의 단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길고요. 문제는 또 뭐냐면 여러분도 눈치를 챘겠지만 두 가지의 분류가 나옵니다. 결국은 비교를 하고 있죠. 현대사회와
원시 사회라는 두 가지 특성의 사회를 나름대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교도 뭐를 기준으로 핵심 주제는 이거죠. 풍요는 무엇인가?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대와 원시 사회를 비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제시문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현대 원시, 현대 원시, 현대 원시 이런 식으로 계속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400자로 축약해서 요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번잡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적 요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보통은 요약을 여러분 순서대는 게 맞긴 맞아요. 단락별로 순서대로 쭉 하면 보통 요약 문제 잘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400자를 넘기가 너무 쉬워지고 내용도 번잡해지는 거죠. 계속 주어가 반복되니까요. 그죠? 현대사회는 어쩌고, 뭐 반면에 원시사회는 어떻다. 또 현대사회는 어쩌고, 원시사회는 어쩌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답안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그쵸? 그래서 400자 분량이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전략은 뭐다? 여러분 이 400자라는 분량 안에서요 사실은 200, 200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쵸? 비교를 두 단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쵸? 물론 단락같이 여기서는 안 나눠도 큰 문제는 안 돼요. 400자 정도 분량일 경우에는 여러분 단락을 꼭 나눠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감점을 때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 1000자 정도의 답안이죠. 800자 1000자 되는 답안에다가 한 단락으로 쫙 썼다 이러면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당연히 내용이 어딘가는 나눠지거든요. 크게요. 여기서도 어쨌든 현대사회, 원시사회를 풍요, 물질적 풍요와 또 다른 이제 사회적 논리에 대한 풍요의 적용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얘와 얘를 크게 사실은 두 개로 나눠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현대의 특징을 쫙. 근데 그 현대의 특징과 반면되는 그 요소들을 찾아서 그 요소에 반대되는 측면의 원시사회들을 쫙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400자에서 딱 맞출 수 있습니다. 440자 정도까지 맞춰서 끝낼 수 있는 답안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될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 이 요약문제 답안 채점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채점자들도 이 중요 단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거든요. 그래서 가끔 혹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 논술 초보자시라면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제시문에 대체 어떤 내용을 그죠 정말 답안에 쓸 수 있는가. 그죠?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하고, 근데 또 그대로 쓰지 않자니, 그죠? 핵심 단어나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제시문을 봤을 때요,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다 싶은 핵심 단어, 그죠? 말 그대로 화자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는 사실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그대로 쓰세요, 답안에다. 알겠죠? 그걸 베끼는 게 아니에요.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 답안, 예를 들어 일단 표절이라고 생각합시다. 답안을 고스란히 옮겨서 갖다 쓰는 거 굉장히 큰 감점을 받는데요. 절대 합격 못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면요. 근데 그거는요, 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를 여러분 써가지고요. 단어를 통해서 단어와 단어의 연결. 그 연결은 뭐죠? 여러분의 문장력이죠. 그걸 제일 구성하는 능력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쓰고 있는 핵심 단어,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다운표까지 쓰고 있죠. 사회적 논리라는 단어까지도 굳이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쓰면요, 골치가 아픕니다. 만약에 채점자가요, 이 단어가 뭐지? 왜 이렇게 생소하지?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갖다 쓴 거야? 뭔 내용이야? 라고 해서 채점자가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그건 무조건 감점입니다. 네, 여러분 채점자가 되게 여러분의 답안을 친절하게 그죠? 숙고하면서 읽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버리시고요. 그죠? 이미 어차피 잘 쓴 합격의 답안은요, 한번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냥 한번 쫙 읽어도요, 잘 쓴다고 하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채점 교수들에게 마치 내 걸 독해해봐라, 마치 영어 제시문을 독해하라는 듯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답은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혹은 여러분 이 문제, 이 제시문을 읽지 않은 친구죠. 읽지 않은 친구들이 여러분 답안만 딱 보고도 이 가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써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제시문의 핵심 단어는 고스란히 쓰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어는 분명히 어려운 단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내는 문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제시문 요약문이 이해가 되는 글로 나오지, 어떤 친구들 답을 보면요, 그래서 너무 중심 단어 중심으로만 그들은 딱 그냥 정말 연결만 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장만. 단어와 단어를 연결만 하는 기술만 갖고 있게 되면요, 정작 본인은 제대로 그 제시문을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이해 못해서 그냥 옮겨 쓰는 방식이 좀 비슷한 내용과 다른. 그러니까 문장 표절로 감정까지는 안 당하더라도
내용을 딱 읽어보면 근데 뭔 내용이야?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를 그대로 쓰되 그 단어만 보면서 쓰는데 여러분이 그 문장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문을 옆에 딱 두고 저거 보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딱 밑줄 치세요. 밑줄 치면서 핵심 단어를 딱 쓰고요. 그 단어를 주시고 다시 연상하십시오. 연상하면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력이라면 사실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읽으면 되죠. 읽고 다시 보지 않고 정리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훈련이 자꾸 돼야지만 여러분 이 실력이 늡니다. 계속해서 이 문장 베껴 쓰는 방식으로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대로 표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항상 유의하면서 요약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문단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서는요, 이 사회적 논리라는 단어고요. 그죠? 왜냐하면 일단 화자가 따옴표까지 쳐놨고요. 그리고 이 제시문의 처음과 끝에 2번 나옵니다. 그건 뭐죠? 이걸로 시작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첫 문장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중요하죠. 일반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화자의 의도는 나는 일반적인 풍요로운 사회로 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의도도 갖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모든 물질적 필요가 쉽게 충족되는 사회라고 여겨진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부자는 뭐다? 돈 많은 사람. 그러면 그냥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그럼 풍요롭다는 뭘까라고 할 때, 그렇죠? 풍요롭다도 그렇지. 물질이 많은 거, 풍족한 거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이 제시문은 상식을 깨는 제시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접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이 첫 줄만으로도 여러분이 화자의 의도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풍요의 개념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관념은 진정한 사회적 논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논리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뭔지를 사실 몰라요. 이거는요, 이 제시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맥락상에서 파악되는 거지. 사회적 논리라는 단어 자체는 딱 보자마자 이거지 이게 아니죠. 사회적 논리가 마치 배추 이런 분명한 단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논술은 제시문 읽는 독해를 할 때 이 단어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맥락,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센스입니다. 어쨌든 사회적 논리가 배제됐다라는 거죠.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논리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진정한 풍요로움이 뭔지 아는 것이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는 마셜 설린스의 최초의 풍요로운 사회에 관한 논문에서 주장한 견해를 따라야 한다. 결국 이 화자는 마셜 설린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현대 생산지상주의적 산업사회는 희소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이제 지금 우리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현대사회라는 거죠. 우리 지금의 사회는 생산성의 사회라는 거죠. 산업사회, 생산과 산업사회의 그 희소성이라는 것에 지배되는 사회다. 그래서 강박관념, 중요한 단어 나오죠. 강박관념에 의해 지배된다. 이런 게 나오죠. 다시 얘기하면 생산과 목적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운 사회는 우리가 아까 생산과 목적이 일치한다. 이 말도 어렵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기서 보면 필요란 말이 나오죠. 인간의 필요가 아닌 거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의 목적,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산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하면 딱 맞죠. 사회적인 균형이 맞죠. 그죠? 근데 이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회는 모든 걸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생산합니다. 항상. 그죠? 여러분 지금 보는 우리 논술 교육이잖아요. 논술 사교육도 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기는 거죠. 항상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된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지금 산업사의 모든 특성이 그래요. 핸드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죠. 결국 다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의 생산 주기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최근에 그죠? 뭐 사실 예전 것도 마찬가지죠. 갤럭시 S2는 이제 벌써 S4가 나왔지만 갤럭시 S3 아니면 아이폰 5 이 정도만 돼도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에 진화는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기술 개발의 속도가요. 진짜 우리 소비자가 필요로 해서 강한 열망에서 생겨난 건가? 그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은요 다 충족됐고요. 생각도 못했던 기능이죠. 생각도 못했던 신기술을 그들이 필요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누가? 생산자가, 공급자가 필요를 만들어서라도 새로 만드는 거죠. 신상품을. 그러면 나머지 그 간극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필요로 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는 사실은 요만큼 정도인데 그죠?
근데 요만큼의 필요를 더 생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생산자들이요. 이거 어떻게 하냐? 방법은 하나죠. 우리의 욕망을 늘리게 하는 효과죠. 이 간극을 메꿔주는 게 광고입니다. 광고. 일종의 광고 효과죠. 그래서 이게 제시문 나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연관성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시문 일일이 다 분석하면 이것도 뭐 쓸데없는 반복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해하는 대로 한번 3번 쓱 정리를 해주고 제시문 가름 마무리를 할게요. 자, 보시죠. 결국 이 제시문들은 계속 왔다 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본다라면 물론 이런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논술을 가르치는 기본 도식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거 비스무리하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인간이란 주체가 이 자연이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인간이란 주체가 자연을 어떻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도식으로 볼 수 있겠죠? 현대사회가 있고요. 원시사회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얘는 지금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의 인식 구조를 보자는 거죠. 현대사회의 인간은요, 자연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자연은 수단과 도구, 그래서 대상인 거죠. 수단과 도구로 인식한다. 근데 이 표현을요, 물론 이 제시문에 연결을 시킨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도구가 됐다는 얘기는 자연을 신뢰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도구를 신뢰하나요? 말 그대로? 여러분 도구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라는 거는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말 그대로 나를 위한 쓰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제시문 가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그래서 튀어나오는 게 이런 거죠. 희소성. 여러분 자연이 희소하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현대의 자연 인식론은요, 그래서 자연을 뭘로 전락시킨다? 그냥 자원에 불과합니다. 자연은요.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거죠. 딴 건 아니죠. 뭐 함께 살아 숨쉬고 함께 공존하는 개념이고, 이건 사실은 이제 그걸 최근에 이런 이제 환경 파괴 원리에서 우리의 반성으로 튀어나온 개념이고요. 지금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현대는 곧 근대적인 현대죠. 산업사회적인, 그죠? 그러니까 생산지상주의적인 현대사회의 특성이 바로 뭐였다? 자연을 자원화시키고, 근데 자원은 항상 희소하다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대학교 올라가서 경제 원론을 공부하시면요, 경제학 원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시작점이죠. 모든 자원은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자원이 희소하니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한 분배가 될 것인가. 사실 이게 여러분 일종의 경제학의 시작점이거든요. 자원이 만약에 희소하지 않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경제학은 배울 필요가 없죠. 자원이 무한한데 왜 경제학이 필요해요? 그냥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눠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대사회의 자연 자원은 희소하다라고 이미 우리 현대인의 인식 상태가요. 자원은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심리를 파악하는 단어가 제시문 가에 나오죠. 희소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강박을 느끼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강박적으로 내가 더 가져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마인드예요. 집에 제한된 자원, 집에 있는 냉장고에 어머니가 아이스크림을 사다 놨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형제가 있나요? 혹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만약 혼자 사면 아빠가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일종의 공공재죠. 아이스크림을 다 같이 가족이 먹으려고 한 10개 사다 놨는데 동생이 혹은 아빠가 그냥 막 맨날 하루에 막 두세 개씩 먹는 거예요. 사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나는 매일 먹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자꾸 빼먹어. 내가 아닌 타자들, 내가 아닌 가족의 누군가의 구성원이 자꾸 냉장고에서 막 빼먹어요. 그러면 나는 불안하죠. 한정된 그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자꾸 없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그 어부에서라도 가서 하나 더 먹게 됩니다. 더 집어먹게 되는 거죠. 불안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경제라는 것 자체가요, 결국은 마치 여러분 저축이 미덕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경제학적 원리에서 뭐예요? 케인즈식의 이제 저축이 악덕이다 이런 개념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축척의 원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돈을 모으려고 지금 뭔가 공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본의 부름에 따라서 우리는 그쵸?
마치 신의 소명이 아니라 이 자본의 소명이죠. 자본을 더 벌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욕망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은 학생이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죠. 부자가 더 많은 것 갖고 싸웁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오히려 부자가 더 큰 재산, 그죠? 10억을 더 이미 막 몇백억대 재산가가 그게 또 몇 억을 더 갖기 위해서 더 소송하고 더 싸우고 하거든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평생 다 못 쓸 돈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싸울까? 그죠? 바로 이겁니다. 희소성의 강박.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더 갖지 않으면 내가 내 거를 남에게 뺏긴다라는 그 강박적 신념에서 우리는 그 불안 속에서 결국 뭘 생산? 끊임없이 생산의 메커니즘.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요약할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뭐죠? 필요입니다. 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데 생산하는 거죠. 결국은요.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게 아까 어때요? 그 생산과 목적의 어떤 균형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초과 생산입니다. 항상 우리는 왜? 그 필요의 이제 그 부족분은 그죠? 우리 욕망을 부추겨가지고라도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마치 그 욕망이 뭐예요? 이 강박 속에서 드러나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현대사회는 지금 뭐 이렇게 불안해요. 그죠? 일단 희소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을 시작한 거예요. 자연은 자원이고 자원은 희소해. 희소하니까 이 희소한 자원은 처음부터도 이거는 우리가 풍족하게 가질 수 없어라는 강박, 불안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언젠간 떨어질 거야. 왜? 자원은 유한하니까. 결국 나는 더 가져야 돼. 남들보다 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을 그것도 마침 이미 만들어 온 공장들 있죠. 이미 자꾸 생산해 놓은 어떤 그죠? 토대가 있잖아요. 결국은 필요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삼성 지금 아까처럼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핸드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라고 소비자들이 선언한다 한들 얘네들은 계속 만들어야 돼요. 왜? 이미 고용해 놓은 노동자들이 있죠. 이미 벌려놓은 공장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생산의 메커니즘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제 신문에서.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원시사회로 가볼게요. 원시사회는요. 정반대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사회는 자연을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신뢰하는과 신뢰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신뢰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렇죠. 자원의 유한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연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원의 유한성이고 이게 곧 불안, 강박과 불안을 일으키고 그것이 곧 경쟁을 불러일으키죠. 필요 이상의 경쟁을. 여러분 그래서 그 요약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렇게 이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한가. 어떤가. 실제로 제 신문 잘 뜯어보세요.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불안감에서 물론 경쟁이란 말은 뭐예요? 자연과 경쟁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인간과 인간이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전이 된 거예요. 자연에 대한 불안감이, 자연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이, 그죠? 한정적이다라는 신뢰하지 못함이 바로 남과의 관계,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도 불안을 형성해 내는 거죠.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원시사회는 모든 게 정반대예요. 근데 첫 단추가 어디다? 이 자연에 대한 인식부터 있죠. 자, 보세요. 원시사회는요, 인간이 자연과 대립적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그쵸. 유기적이죠. 함께 살아가죠. 함께.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시문에 뭐라고 나왔죠? 애초에 얘네는 낭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낭비라는 소비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 낭비가 악덕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낭비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들은 있는 걸 다 쓴다. 왜? 자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여러분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유목사회나 원시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 안에서 모든 걸 다 얻어가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기계 문명 속에서 우리가 더 필요 이상에 대한 것을 자연을 자원화시켜서 필요 이상을 생산하지만 여러분 원시 유목사회는요. 자연의 애초에 뭐부터 만든다? 아까 그 필요라는 단어에서 또 등장하죠. 현대사회는 필요하지 않은 걸 생산했다면 여기 원시사회는 필요한 것만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자연에게 가서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러면 그 열매 따먹는 거 내가 배고프다? 자연에 가서 열매를 열심히 노동해서 따 먹어요. 아니면 열심히 밭을 경작해서 따 먹어요.
필요한 만큼이죠. 그걸 얻다가 갖다 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얻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더 축적해야지. 이게 자본적 개념이 없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자연에게 요구하는데 자연은 그만큼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욕망의 크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유한하게 인식할 때는 이미 그 시작 전부터 우리는 경쟁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연을 애초에 신뢰한다.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우리에게 내가 노력할 만큼 충분히 준다는 그 믿음 체계 안에서는 불안하지 않죠. 그렇죠. 아까처럼 감각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저축할 이유가 없죠. 왜 자연이 내일도 줄 건데 지금 오늘 일해서 번 거는 오늘 다 쓰자. 다 먹자. 오늘 내가 챙긴 거 다 먹자. 어차피 썩잖아요. 유목민 사회에서 특히 그런 특성이 있죠. 저장이 정착하는 농경사회에서는 역시 저장술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걸 너무 저축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죠. 농작물이라는 건요.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나눠 갖는 겁니다. 오히려. 자, 여기서 나눠 갖는다는 말이 중요하죠. 사회적 신뢰, 아까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투명성 이런 단어가 한 세 번째 단어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시사회는요, 이 자연에 대한 신뢰 덕분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하고요. 필요한 만큼 생산하니까 마음껏 다 쓰는 거죠. 내일 또 자연에서 얻어오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쓴다. 그럼 마음은 어떻다? 불안이 없죠. 마음이 풍족하죠. 그렇게 되면 인간과 인간, 나와 너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도 어떻게 변해요? 안정적이죠. 경쟁자가 없죠.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얘다 너 가져라. 아니면 야 빌려줄게 내 거 써.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로 나왔죠? 교환과 증여라는 단어로 분명히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같은 내가 넘쳐나는데 뭐 야 가져. 증여줘. 아니면 야 바꿔 쓰자 그러면 너도 이런 거 있잖아. 나랑 같이. 여러분 이 바꿔 쓰면 이 묘미가 되게 좋은 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가장 특성적인 게 여러분 그러니까 공공 도서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 뭐 책 읽기 할 때도 책 돌려 읽는 거 하죠. 한 반은 뭐 1반은 무슨 그죠? 레미제라블을 사고 2반은 좀 보바리 부인을 사고 이렇게 해서 반별로 돌려보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교환 방식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단 한 권을 샀는데 그죠? 무려 예를 들어 10반이면 한 권 사가지고 10반의 효과, 10배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시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물론 원시사회에서 이제 책을 뭐 읽고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물건을 물물 교환한다는 얘기는요. 그 교환할 때 그게 닳고 다는 그 재화가 아닐 경우에는 그죠? 부는 무한히 창출되는 게 맞죠. 제시문에 나오죠. 부가 무한히 창출된다고. 신뢰와 사회적 투명성 때문에 처음엔 자연에 대한 신뢰가 먼저였죠. 자연에 대한 신뢰가 뭐로 연결되죠? 인간에 대한 신뢰로 타자에 대한 신뢰로 연결돼서 경쟁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서로 어때요? 마음껏 낭비하고 마음껏 교환과 증명하게 되면서 그 믿음 체계 안에서 어때요? 교환의 활성화. 그 교환은 무한히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 책 한 권을 예를 들어 마을 사람 100명이 돌려보면 100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가 우리 현대사회도 일종의 공공도서관처럼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물론 다 그렇게 하면 출판사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지금 이 화자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 제시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런 사회로 돌아가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것도 또 다른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시문을 요약할 때 결국은 그쵸. 현대사회와 원시사회를 어떤 기준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사회적 인식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끌어가시면 분석을 끌어가면서 뭐 이렇게 현대사회의 이 자연론, 인간론, 원시사회 반면 원시사회 자연론, 인간들 차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는가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걸 생산하는 낭비, 불안 필요한 걸 생산해서 어떤 여유와 교환과 증여, 사회적 투명성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두 단어를 묶어주면 아주 훌륭한 요약이 됩니다. 그 단어는 선생님 단어는 참고하시오. 자, 논제 2번으로 가시죠. 벌써 제가 29분이나 강의하고 앉아있네요. 원래 15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 2번 문제 좀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팁만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제시문 2번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필요 이상으로 이미 생산해가지고 공급량이 엄청나. 이건 경제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고 수요는 적고 이랬을 때 이 초과 공급의 만큼을 어떻게든 판매를 해내야 되잖아요. 누가? 생산자가, 자본가가. 그렇다면 그 돈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제일 좋은 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만들어서 드러내는 거죠. 예. 먹고 싶지 않아도 먹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축구, 어떤 재밌는 축구한다 이러면 밤에 축구하면 남자분들 어때요? 맥주와 통닭이 꼭 필요하죠. 사실 이미 배는 부른데 그죠? 이미 필요 이상의 소비죠. 필요 이상의 소비가 똥배를 만들어내죠. 저도 물론 야식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필요 이상의 소비가 야식이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필요 이상의 소비가 핸드폰에 지금 시장을 활성화시킨 거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경제학적으로는요. 하지만 지금 이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나 필요 이상을 소비하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게 과잉입니다. 과잉. 그렇죠? 과잉은 곧 우리가 어떤 욕망의 결핍을 낳게 되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죠. 물질적으로는 과잉인데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역설이 발생하는 시대죠. 그래서 재심은 나는요. 재심은 나는 여러분들 논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논제가 두 개로 나있죠. 재심은 나의 논지를 밝히고 쉼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단락으로 쓰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두 단락. 그죠? 나의 논지를 밝히고요. 다의 시를 해설하는 거. 이 두 단락으로 가시면 돼요. 그죠? 분량이 몇 페이지죠? 700자죠. 여기서 하나의 센스. 여러분 700자 내외를 쓰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재심은 나의 일단 핵심 정의는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바로 해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논제에서 시켰으니까. 논제에서 이런 거죠. 나를 참고하여 다를 해설하시오. 이랬다라고 여러분 꼭 요약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다를 해설하면서 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탁탁탁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제는 어때요? 논지를 밝히고 하고 쉼표 쪘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개요예요. 그러면 나를 정리를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 요걸 갖고 이제 얘를 해설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센스 있게 봤을 때 이제 답안 치우기 불안한 학생들 마치 이 나를 400자 요약하고 다를 300자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 못 받겠죠. 왜요? 나 요약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얘는 차라리 최소화시키면 습니다. 심지어 100자로 핵심 요약하고요. 중요한 건 나의 핵심 단어들 여기서 살아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를 풍족하게 5, 600자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시가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 분석해? 라고 할 때 그거를 풍족하게 분석해내는 친구가 창의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근데 재심문에서 벗어난 다른 내용으로 갖다 쓰는 건 창의성이 아닙니다. 논적 일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진짜 창의성이라는 건 그쵸. 재심문 안에 시 안에서 그쵸. 그 나의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일단 나의 핵심 단어는 광고일 수 있어요. 결국 이 광고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죠? 소비의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이거 한 줄입니다. 요게 다예요. 나머지는 작단 수식어에 불과하지 결국은 이 광고를 통해서 그쵸? 소비를 왜곡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다의 시가 바로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광고의 역할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제목처럼 뭐 5개나 되는 빵집인가? 6개인가요? 빵집의 개수, 미용실의 개수, 그냥 분식집의 개수, 심지어 어떤 교회에 대한 부분까지도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게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써줄 수 있는 친구들이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에서 실제로 보면요, 그쵸,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갖고 실제로 이 시를 분석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시를 자세하게 보시면 이 시에 어떤 제목이 나오죠? 자, 빵집 5개나 된 동네에서 여기서 다발에다 놓고 김창근, 신라당, 뚜레쥬 이런 걸 다 쓰지 마세요. 알겠죠? 좀 낭비죠, 자리 낭비. 중요한 건 전략 같은 거죠. 차라리 쿠폰, 간판, 유통기한, 빵을 덤으로 준다. 오래돼서 친절이 지나쳐서 이런 것들, 과잉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여기서 보면 지나친 판매 전략, 재심은 나의 이런 단어 있거든요. 이런 걸 판매 전략의 예시로 분석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어떤 얘기 나오죠? 냄새가 싫어서 빠르게 지나쳐도 베이글 또 나오고 이건 어때요? 이제 너무 과잉이니까 나는 솔직히 사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가와 연결되죠.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수의 압박만으로도 아직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소들도 집어내도 되고요. 아니면 어때요? 내가 어렸을 때 급식으로 빵을 줬었는데 추억이죠. 추억도 판매 전략이죠.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냥 아까처럼 상품의 개수, 가게 개수도 판매 전략 자체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전략들, 외국 현혹하는 전략들도 아까 간판, 친절, 돈도 있었고 여기서 심지어 어때요? 그렇죠. 추억도 있고요. 나중에 어때요? 식습관도 바뀌죠. 나중에는 애들에게 밥 먹기 싫어서 또 빵을 사고 하는 것처럼 그 결과죠. 우리 어떤 식습관도 아예 바꾸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 분석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은요. 바로 세 번째 사면인가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사면. 그래서 4연이군요. 4연. 우리 동네에 교회가 6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얘기가 한 년을 꽉 차지할 정도로 갖고 있다는 거에 뭔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은 개수나 여러 가지 어떤 빵집, 그 물리적인 거죠. 물질적인 것에 대한 판매 전략이라면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물질을 판매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 삶에 대한 구원.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키면 우리 정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인간의 삶에 대한 구원을 보여줘야 되는 교회라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판매 전략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략 실제로 나오죠. 고3이니까 새벽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인 거죠. 결국 일종의 보상책인 거예요. 나 고3이니까 내가 헌금 낼 테니까 나 붙여줘 이런 심리거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붙는다. 뭐 이런 전략이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리고 병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아니면 명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닐 수 없는 트렌드가 된 거죠. 트렌드. 그죠? 트렌드를 시켜낸 거죠. 교회가. 판매 전략을 전락한. 그래서 여러분 센스 있게 시분석을 할 때도 왜곡된 소비 현상에 대한 이 빵집으로 한번 쫙 분석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나아가 심지어 뭐 이런 거죠. 심지어 뭐조차도 인간에게 진리를 전해야 하는 교회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나눠주세요. 그러면 뭐가 된다? 차별화가 되잖아요. 뭔가 같은 분석인 같은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소재가 좀 다르죠. 소재를 내가 다르게 찾아내서 다르게 의미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더 확장한 거죠. 분석을 확장. 분석이 심층화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가점이 나오죠. 여기서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시를 분석할 때나 답안 분석을 할 때요. 항상 나만의 분석이 뭐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가점 요소를 어디서 받을 건가 사실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안정적으로만 잘 풀었다 이런 마음만으로 여러분 논술에서 고득점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물론 뭐 우선 선발 등급이 되는 거죠. 원수에 111 쭉 나오고 내신도 뭐 1등급 막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쓰면야 괜찮을 수 있어요. 딱 안정적으로 맞춰주면 학교 입장에서 물론 잘 뽑습니다. 왜냐면 수능도 잘하고 내신도 잘하는 친구가 논술도 틀리지 않고 잘 풀었네 하면 이 친구는 될 수 있죠. 합격할 수 있죠. 거꾸로 우리가 약간 내신도 조금 불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선발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2등급 2개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할 때는요. 결국 논술 기가 막히게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잘 쓴다라고 할 때 남들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말이 선생님이 좀 빠르고 좀 뭐 자막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더 안 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어떤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의견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뭐 괜찮았다.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다 싶으면 앞으로도 꾸준히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여러분 이런 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영상은 무료라는 거. 우리 다자인 논술에서 만드는 이 동영상들은 다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뭐 기부를 해주면 모를까, 그죠? 아니 우리가 국어를 하면 모를까, 알겠죠? 강제적으로 유료화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항상 논술 독학하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 그리고 물론 선생님한테 수업을 직접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다 좋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최소한의 정보들은 공유가 되어야지만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폐쇄적인 카페들 너무 많죠. 너무 폐쇄적인 사이트들 너무 많은데 꼭 돈을 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그 시대는 되려 논술의 주제죠. 정말 너무나 강한 지적재산권을 걸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비인간적 사회로도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함께 공정 경쟁을 해서 그렇죠. 열심히 차라리 똑같은 기회에서 똑같이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차라리 논술을 전반적으로 잘 쓰는 논술적인 사유는요 단순히 여러분 합격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걸 그죠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제가 논술을 가르치는 이유도 여러분 꼭 대입 필승 합격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그동안 많은 학생을 가르쳐봤지만 논술을 잘만 가르치면 논술을 통해서 오히려 대학교 그 이후부터의 삶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삶이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삶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이 논술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입시 논술로서 보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뭐 어때요? 입시 논술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는 공부라면 더 좋은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저한테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같이 제가 뭐 망하지 않는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죠. 뭐 망할 가능성도 역시 언제 항상 있지만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저도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